그렇지 뭐. 자, 담보물권 이거 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담보라고 하는 건 뭘 담보라고 하냐면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담보라고 했죠. 채무의 변제를 부담한다. 얘가 여기다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갚어? 이날. 진짜 갚아요, 안 갚아요? 대부분 다 갚겠지만 못 갚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빌려준 채권자가 그런 것도 담보 안 하고 빌려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담보 제공해라. 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내가 팔아야 되겠지만 내가 바쁘니까 네가 팔아도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해 준 게 뭐죠? 저당권인 거예요. 얘 아무런 권리 없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것도 없어요.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설정해 놓은 거지 얘한테 아무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이 채권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담보물권. 담보물권 중에서 부동산에 성립하니까 저당권, 동산에 성립하면 그게 뭐예요? 질권인 거예요.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유치권이라고 해요. 유치권. 자, 나중에 갑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얘가 경매를 실행하는 거죠. 왜 경매를 할까요? 경매를 해야 가격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끼리 변제하면은 가격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데, 그럼 이런 질문해요. 경매하면 싸게 받는데요? 경매하면 싸게 팔리는데요? 경매가 실행이 돼도 채무자가 집수리 잘하고 인테리어 잘 유지하고 잘 가꾸고 있으면 절대 싸게 안 떨어져요. 수리 안 하고 이제부터 개발 세발 발로 차고 맨날 술 먹고 와서 망쳐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갖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경매를 실행해서 매각대금에서 여기 먼저 받죠. 처음에 약속대로 먼저 받고 남는 거 있으면 여기 주는 거예요. 후순위자 있으면 후순위자들 또 채워줘야 되죠. 예,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경매가 실행이 돼도 이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관리하고 유지보수 관리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거 안 해버리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짓을 한다고 실제로.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물권인데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만 담보물권도 효력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은 언제나 강력하게 준수가 돼요. 하지만 수반성은 반대 특약도 할 수 있는 거야. 피담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병이 원하면 그럴 수 있어요. 병에게 피담보 채권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가져가 그랬더니 병이 아니 나 저당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깍두기를 키워서 가정방문 보내버리죠. 저당권 실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법원. 법원으로 가지만 법원 가서 그거 8개월 걸리고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난 싫다는 거야. 어떻게? 깍두기 2마리 가정방문 보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정방문 가장 좋은 게 어디라고 했어요? 딸내미 학교. 요즘엔 글로 가요. 다들. 딸내미 학교로 가. 아들내미 학교로 간다고. 돈 받으러 글로 가. 저당권 실행 같은 거 잘 안 해. 진짜 선수들은요. 금융기관에서나 저당권 실행하고 경매 실행하고 그러지 실제로는 깍두기 애들 이렇게 건장해갖고 잘생긴 애들 학교로 가요. 남학생 학교로 가면 어떻게 하면 가입하냐고 오는 애들이 있고 날 동생으로 해달라고 오는 애들이 있고 여학생 학교로 가면 오빠 사인해달라고 오는 애들 사진 찍자고 오는 애들이 있고 막 그런데요. 인기 좋대. 깍두기들 몸 좋은 애들 이렇게 가면. 그래갖고 애들 눈길 쫙 끄면 웃돌이 딱 벗으면 여기 그림 쫙 나오죠. 이렇게. 그럼 애들이 와갖고 어머 오빠 그림 죽인다 그러고 막 비비고 그런데요. 그래서 받는다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 받는데 그럼 어떻게 저당권은 소멸하기로 하고 피담보 채권만 승계받는데 그때는 담보 없는 채권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건 얘가 2억 중에 1억 5천 갖고 5천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물도 4분의 1로 자르서 요만큼만 경매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목적물 전체를 경매할 수도 있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불가분성이다. 아시겠죠? 불가분성이다.
네 번째, 물상대의성이 있어요. 물상대의라고 하는 건 목적물이 멸실돼 버린 거예요. 목적물이 수용이 돼서 멸실될 수도 있죠. 이건 법률적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나와? 보상금 나오잖아요. 제3자 불법행위로 멸실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생기죠. 아니면 기타 화재 등으로 인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뭐가 나와? 보험금 청구권 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상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아직 지급되기 전에 권리잖아. 이게 이 권리는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이죠.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된 가치 변형물. 이 물 위에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고. 그 대신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가치 변형물 위에 물상 어떻게 한다고? 대신 자리 잡는다. 이걸 뭐라 그래? 물상 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위치한다. 그죠? 물상 대위. 가치 변형물 할 때 그 물이요. 그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물상대위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보상금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급이 되면 뭐가 되냐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거든.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여기에서 발생한 물건이다, 여기서 발생한 권리다라고 하는 게 특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급되기 전에 뭐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압류해버려야 된다고. 지급되기 전에 이 압류는 특정성을 묻고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도 압류로서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물상대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생긴 게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잖아.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뭐예요?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이니까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해버린다고. 그럼 물상대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도 일종의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어. 이게 물상대위고. 그럼 볼게요. 1번에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압류는 누가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특정성만을 유지하기 위한 압류거든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금방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이거 압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된 후에. 이게 인도되고 나면은 여기서 발생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게 특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도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압류해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인도되고 난 다음에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나요?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청구권에 물상대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급이 되고 나면 안 되고 청구권 자체는 할 수 있고요. 5번째,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공취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에, 여기서 협의 취득은 밑줄 치세요. 협의 취득은 뭐야 이거? 매매거든. 여기 지금 목적물이 낙뢰를 맞아서 멸실됐다. 아니면 공용 수용돼 버렸다. 아니면 뭐죠? 제3자가 불을 질렀다. 그래서 목적물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수용이 되기는 되는데 협의 취득이라는 얘기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매매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5천만 원, 5억 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6억 줘야 된다니까. 아 그럼 5억 5천. 아니야 6억이야. 그럼 5억 7천. 아니라니까 6억이야. 그럼 5억 8천. 그래 내가 너 좀 봐줬다. 이게 뭐야? 협의잖아요. 결국은 이게 매매 대금에 관한 협의죠. 그럼 매수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좋아요. 그럼 제가 5억 8천 드릴 텐데 저당권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가 돼요 안 돼요? 협의가 되게 돼 있는 거야. 협의 취득 시에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들 누가 내보낼 겁니까? 이거 협의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협의가 되죠. 그러니까 협의 취득될 때는 이해관계인 전원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정하도록 돼 있다고. 협의할 때는.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결로서 강제로 수용해 버리는 거야.
강제 수용할 때는 그 보상금이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겠지만 협의로 수용이 될 때는 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관계인들을 전부 참여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상대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당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협의 취득이 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상대위와 관련해서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을 풀 때는 유치원에 갔다 온 것처럼 푸시면 돼요. 유치원. 우리 집 앞에도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지나가다가 동네 유치원이 유치권으로 보이면 시험 보러 갈 때 된 거고, 아직 그게 안 보이면 갈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이고,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 다 유치권의 성립 대상이고,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주로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을 이제 세탁해줬대, 바지 세탁해줬대. 3,000원이잖아요. 그 3,000원 받기 위해서 소송할 게 아니라 그 세탁비 받을 때까지 바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카센터 사장님이 엔진 오일 교환했네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정도 하죠? 1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차 내주고 나중에 소송하지 말고 그 돈 받을 때까지 차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담보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 피담보 채권은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이거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대요? 그럼 이 건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들이죠.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성립하겠죠.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야. 뭐라 그래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결론관계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유치원에 가면 애들 똥 싸는 견적도 내죠. 배변 견적도 낸다라고 하는 거야. 뭐야?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되죠. 이 채권은 뭐가 있어야 되죠? 결론 관계가 있는 채권이어야 되고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이때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공동 점유 다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바지 한 벌밖에 없는데 세탁소에 바지 세탁 맡겨놓고 돈이 없대요. 못 찾아온대. 그럼 오늘 강의하러 올 때 뭐 입고 왔어야 돼요? 반바지 입고 와야 되죠? 추리닝이나 반바지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맨날 보고 웃었을 거 아니야. 아까 바지도 입고 있는데 그냥 막 웃었는데, 그죠? 반바지 입고 있으면 더 웃을 거 아니냐고. 창피해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빨리 가져가서 바지 찾아와야지,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이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이 수단이 유치권이에요. 그럼 창피하면 돈 가져가서 바지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 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카센터에서 못 찾아왔는데 비가 그냥 막 펑펑 쏟아지는 날 비 쫄딱 맞고 회사를 가야지, 그래야 빨리 돈 마련해서 차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이거 그냥 지가 계속 점유하면서 지네 집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들어갔다. 그럼 이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공동 점유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라는 얘기는 세탁소 아저씨가 나한테 바지는 네가 직접 점유해, 그 대신 나한테 유치권이 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시죠 뭐. 그리고 입고 다녀, 안 입고 다녀? 입고 다니죠. 와서 여러분이 웃어, 안 웃어? 아까 웃긴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전혀 압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공동 점유든 유치권이 성립하는 점유이긴 해요. 적법한 점유이기만 하면.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채무자가 전혀 압박을 안 받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하고,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결론관계는
해당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여러 가지 비용이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에요. 또 원채권이 결론관계 있는 채권인데 이 원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이 원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이행불능으로 이거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는 이거 가치 변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거죠. 이게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결론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하고 이건 어떤 걸로 봐요? 똑같은 걸로 본다고. 가치 변형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또 결론관계 있는 채권은 또 하나가 있어요.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었대요. 그럼 내 신발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그 신발 인도 거절해야 되죠. 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 줘야 되잖아요. 나도 내 거 돌려받을 때까지 그 사람 거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야? 응? 옆집 개가 뒤꿈치 물었대요. 그럼 나 다쳤잖아요. 다쳤으면 그 개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치료비 받을 때까지. 지나가던 말이 우리 집 농작물 다 물었다, 다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농작물값 받을 때까지 그 말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이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목적물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있죠?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하고 목적물 점유까지 해야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그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임의규정이니까 배제특약은 없어야 되겠죠. 자, 여기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채권들은 계약으로 정한 채권. 매매대금 채권 계약으로 정하죠. 보증금 반환 채권 계약으로 정한 거잖아.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 성립하죠. 권리금 반환 채권 이거는 계약으로 정한 채권이에요. 그럼 이게 조금 응용이 된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대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해버리죠. 그럼 이건 계약으로 정한 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계약으로 정한 채권이 돼버리는 거고 또 사람의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그 손해배상 채권도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결론관계 없는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요거 따지는 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효력. 일단 유치권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효력이 있어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효력은 요거만 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유치원에 가면 추하게 생긴 우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유치원에 가면 추하게 생긴 우물 없겠죠. 있으면 애들 막 다 들어가겠죠. 그래요. 추급력 없다고 얘기해요. 우선 변제력이 없어요. 우선 변제력이 없다 보니까 모두 불가능해. 물상 대위도 불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면 이거 어느 집에서 이렇게 태우냐. 그죠? 예, 밥 엄청 태우네.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뭘로 해결한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 그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유치원에도 가면 경비가 좀 생기죠. 경비는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간과하고 볼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갖고 다 해결하는 거야. 이건 뭐야? 경매권이야.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권이라도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자에겐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해도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그럼 경매했으면 자기가 돈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채권자들이 오면 돈만 돌려주는 거지 자기가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가를 위해서 경매할 수는 있어. 환가, 돈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가를 위한 경매는 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꼴을 내가 못 봤어요. 이거 해봐야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고 남으면 그때 자기가 받거든요. 이거 뭐 하려고 경매하겠어. 하지만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권 인정해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뭐 얘기하는 거야? 필요비와 유익비. 이건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개 얘기했죠. 개가 내 뒤꿈치를 물었다. 그럼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비 받을 때까지 인도 고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개를 먹여야 돼, 말아야 돼? 먹여야 되죠. 사지를 묶어놓고 네가 내 뒤꿈치 물었어. 그래서 같이 뒤꿈치 깨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같이 개 되죠. 같이 개 되는 거야 그러면. 그죠? 그래. 개가 먹는 게 뭐라 그랬어? 쌍치기. 소고기 등심 안심으로 해서 칙칙 쌍치기만 먹는데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된다고. 조금 더 많이 고졌다고 애 안 처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그건 개가 안 먹는 건 계속해서 먹여야 된다고. 그 대신 그 비용으로 또다시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말 있잖아. 말이 농작물 다 먹었다. 근데 그 말이 경주마요. 한 달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전력 질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말 탈 줄 알면 말 타고 뛰어야 되죠. 말 못하면 줄 잡고 거품나게 뛰든가 기수를 사서 기수한테 운동하게 하든가 다 해야 된다고.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거 다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고요. 간이 변제 충당이 가능해요. 간이 변제 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목적물의 가액이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유지보수 관리 계속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 진짜 저게 100만 원짜리는지는 자 제3자가 객관적인 평가해야 되겠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해야 돼요. 이거 내가 채권으로 그냥 내가 갖는다. 그럼 채무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 가치는 1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주관적으로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돈 가지고 찾으러 오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취득권이 아니고 과실 수취권이다. 수취한다는 얘기는 걷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걷어들여서 원래 누구 줘야 되냐면 채무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한테 주고 나서 다시 또 받느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이 과실로는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변제 충당하는데 이건 우선 변제 충당도 가능해요. 과실은요. 대체적으로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보존을 위한 사용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인테리어 공사했대요. 근데 한겨울에 이거 사용하는 게 보존에 유리해요? 방치하는 게 유리해요?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보존에 유리하죠? 아니, 아파트 같은 거 인테리어 공사했대. 돈 못 받았대. 그럼 한겨울에 그냥 놔둬서 꽁꽁 얼어 터지게 놔두냐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보존에 유리하죠? 다만 그 보존 과정에서 생긴 이익은 뭐냐고. 그게 과실이에요. 그 과실은 원래 돌려줘야 되지만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받느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그냥 변제 충당하는 거야. 이게 과실이 물건이면 금전이 아니고 물건이면 경매해서 객관적 가치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경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실을 충당할 때는 이자 먼저 충당하고 원본은 나중에 충당하는 거야. 발생한 과실이 100만 원인데 내가 받을 돈은 200만 원이고 이자는 70만 원이다. 그럼 70만 원 먼저 변제 충당하고 30만 원만 원본에 충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존을 위한 사용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유치권은 언제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유치권의 소멸. 유치원 졸업 언제 해요? 시장님한테 상 받으면 유치원 졸업하죠? 그래. 이거 시효. 무슨 시효?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다. 모든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또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 청구는 둘로 나눠야 돼요. 의무를 위반했다. 유치권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세탁소 아저씨가 그 세탁물을 입고 처갓집 가다가 채무자에게 걸렸대요. 그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바로 소멸하는 거야. 이것도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소멸 청구를 하면 그때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고 아유 나 걸렸구나 이게 아니야.
그 바지 입고 처갓집 조용히 갔다가 한 번도 안 걸리고 왔대요. 매주 간대. 관계없어요. 그러다가 걸렸다. 처갓집 가는데 반바지 입고 출근하던 채무자하고 KTX 안에서 딱 만났다. 그래서 채무자가 내 바지 입고 어디 가십니까? 유치권 소멸합니다. 라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바지 벗어줘야 돼. 팬티 입고 처갓집 갔다 와야 돼. 아시겠죠? 하지만 안 걸리면 어떡한다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또 소멸 청구는 타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도 있어요.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다른 걸 제공하고 유치권 좀 소멸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유치권자가 동의하거나 동의에 가름한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요거는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해요. 근데 다른 담보 제공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뭐 300만 원 나왔다. 근데 자동차는 1000만 원, 뭐 2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300만 원, 오토바이 300만 원짜리 갖다 주고 이걸로 담보 잡고 자동차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카센터 아저씨가 그래 내가 받을게 라고 동의하던가 싫어 그럼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지 청구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 점유 침탈로 인해서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1년 이내에 행사해서 반환 받으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판례 같은 거 조금만 붙이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유치권. 자, 거기 2번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23에 나와 있죠.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그랬죠. 추후물 없다 그랬죠. 배제특약이 유효다. 그렇죠.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특약 할 수 있고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 대세권이니까 제3자 물건에 관해서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전혀 압박감 안 느낀다 그랬죠. 또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야. 건축자재를 매도했다는 얘기는 건축업자에게 매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우면 자, 갑이 도급인이고 이게 수급이냐. 도급인, 수급이네요.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했다고. 그때 얘가 병한테 뭘 사온 거야? 자재를 사왔어요. 그 자재를 여기다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건물 지은 사람은 을이잖아요. 을은 누구한테 사왔어요? 병한테. 그럼 이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죠. 그 자재가 여기 투입이 됐어도 이건 매매 대금이라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유치권은, 됐고요.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25회인데, 자,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상호간은 서로 어떻게 돼? 동시에 반환해야 되죠? 또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상회복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그 성립 요건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점유하지 않아도 되죠? 점유가 없어도 되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도 거절만 하면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유치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도 거절할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걸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했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병존할 수도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입니다. 담보 물권이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수강생들이. 왜냐하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유치권만 점유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점유하지 않았어도 이행 거절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은요 대금 지급 거절하는 거죠. 그 매수인이 뭐 점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매수인은. 그러니까 둘 다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추움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예, 추움을 찾아야 된다. 어디 있어요? 없네. 그럼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건 없잖아요. 여기 유치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었어? 경비, 간과 보잖아요. 경, 과, 비, 간 다 들어가 있네. 보존을 위한 사용만 빠져 있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없네. 자, 그리고 5번 넘기시고요. 6번으로 가세요.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점유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채권이 발생을 하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 관계없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던 때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죠? 예. 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러? 저지유 그렇죠. 그건 아는데 문제로 나오면 못 풀더라고. 그렇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뭘로 해결해? 점유권 가지고 해결한다고. 유치권자는 유침을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침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죠. 또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 유치할 수 없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변제기일을 정해줬으면 아직 유익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원에서 유익비 지금 주지 말고 1년 있다 줘 그랬대. 그러면 그 유익비라고 하는 비용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오른쪽 가세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을 지금 찾아내는 건데,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은 뭘로 생겼어요? 계약으로 생겼죠. 그럼 피담보 채권 아니네. 권리금도 계약으로 생겼죠. 그럼 피담보 채권 아니네. 필요비,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죠. 필요비.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해서 목적물 반환한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이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건데, 디귿에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필요비 상환 청구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만,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니까 유익비는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럼 답은 디귿 하나네. 자, 그 다음에 9번이에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틀린 겁니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타인 물건에 대한 권리죠. 예,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도급하고 수급 관계인데 지금 갑이 도급인이고 얘가 수급인이에요.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다고. 그런데 재료를 다 이 사람이 공급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뭐만 했단 얘기죠? 노력만 가했다 그런 얘기죠. 노력만 가했으면 이 완성된 물건은 누구 소유냐면 갑 소유인 거야. 갑 소유고, 얘가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요건 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도급인이고 수급인이에요. 재료도 얘가 다 공급하라고, 노력도 을이 다 했다는 거야. 그럼 완성된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야? 재료의 공급자 누구야?
을이 소유자지. 그럼 을은 자기 물건 자기가 고치고 여기다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얘한테 너무 손해 아니냐? 뭐가 손해요? 소유권자인데. 그렇죠? 소유권, 유치권보다 더 강력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유치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고,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요? 세탁소 아저씨가 바지 입고 처갓집 갔다 오다 걸렸다 그 얘기죠.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닌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 아니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는 일단 뭐죠? 자주 점유로서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가 인정이 되죠. 불법 점유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또 만약에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렇죠? 1년 이내에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10번 문제 지금 27회에서 유치권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정신 나갔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이 유치권이 보강 강화돼서 아마 유치권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생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는 무슨 소리야? 왜 유치권에서 빼서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그래? 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유치권을 빼서 별도의 법률로 지금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면 소송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당연히 소송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점유함으로써 상대방 압박해서 돈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유치권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소송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실제로. 근데 이게 한국에서 유치권이 지금 어떤 문제예요? 무슨 떼법이야, 떼법. 떼 쓰느냐고. 그냥 떼 쓰고 피담보 채권도 안 되는데 제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막 지네끼리 짜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냥 난리친다고.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치권 주장할 때 현실적으로 한 번도 못 봤죠? 유치권 이거 하고 집행할 때 보면 장애인들 잔뜩 데려다놔. 장애인들 건드리면 휠체어에서 막 넘어지는 거야. 그분들 다 장애인 하시면서 직업이 그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요령을 다 알아요. 소리 크게 나게 넘어지는 요령을 다 안다고. 그러니까 경찰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휠체어 타고 와갖고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떼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유치권 굉장히 보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아이고, 이거 하여튼 골치 아파요, 유치권.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위해서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보존 등기하고 2개월 있다 받기로 했대요.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보존 등기 2016년 1월 15일 날 했대죠. 그렇죠? 예, 그러면 3월 15일까지 돈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작년에 시험 보고 전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렇게 길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단 칸만 쓰잖아. 시험지는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건데 질려갖고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질리게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작년에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길어서 어려운 거지 뭐. 이게 보세요. 을에게 맡기면서 보존 등기 후 2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했죠. 그리고 2016년 몇 월이요? 1월
15일 날 보존 등기했죠? 예? 이날 보존 등기했으면 이때부터 몇 개월이야? 2개월 후인 2016년 3월 15일이 돼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완성해서 점유는 지금 계속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는 이미 시작된 거야. 그리고 변제기 도래한 채권이 이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는 거야? 이날 유치권 성립이요. 유치권 성립은 목적물 점유하고 있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은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아직 성립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며칠자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대요. 2월 8일 경매 신청 등기가 됐대잖아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유치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이 경매가 실행이 돼도 경매 신청 등기 전에만 유치권 가지고 있으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따지지 않습니다. 유치권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하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본 수업 때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볼게요. 갑소유 순서대로 을이 저당권, 3. 병이 유치권, 그 다음에 을에 경매 신청 등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락이 됐다는 거야. 경락을 정의받았대요. 그럼 유치권으로서 정에게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됐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유치권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만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선순위 저당권이든 후순위 저당권이든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자, 똑같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저당권자인데 3. 병이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을이 경매 신청 등기했고 을의 점유가 확정이 됐다는 거야. 병의 점유가 확정이 됐다. 그럼 이때 유치권 성립했죠? 채권하고 점유를 같이 한 때 이때 유치권이 성립했잖아요. 그리고 정이 경락을 받았다. 그럼 유치권으로서 여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냐하면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이 유치권으로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잖아.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자, 경락대금 완납한 병의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병은 지금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공사를 한 을에게 어떻게 해요?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 못하는 거잖아. 을은 지금 공사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요? 갑. 공사한 유치권자는 누구고? 을. 유치권자는 을이죠. 경락받은 사람은 누구냐고. 여기서 병이잖아. 땅 소유자, 유치권자, 그 다음에 경락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고,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야? 을에게. 을이 지금 공사 완성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거든요. 을에게 행사하는 거고,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유치권 여기서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동시행의 항변권도 아니죠. 동시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만 맞았어요. 기억 내용 다 틀렸고.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쵸? 문제가 기니까 그런데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자꾸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시험 보러 못 가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누구에게? 을에게 건물 지어달라며. 그렇죠? 그리고 돈은 언제 주기로 했냐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2달 있다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먼저 2016년 1월 15일 날 보존 등기 먼저 했다며. 그럼 이게 1번이잖아요. 그리고 2달 있다가 3번에 2달 있다가 어떻게 2016년 3월 15일 날 그럼 채권을
이때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피담보 채권 이때. 근데 목적물은 얘가 완성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2016년 2월 며칠 날인가 경매 신청 등기가 됐다며요. 그럼 유치권은 이때 성립했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와 채권이 모두 갖추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두 가지 모두 갖춘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이 돼도 채권이 확정이 된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유치권 성립한 시점하고 선순위 저당권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뭐라고 됐든 경매 등기가 된 때 하고 따지는 거야. 경매 등기보다도 유치권 성립이 빠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등기보다 유치권이 더 느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할 거 더 있어요. 이거 판례하고 관련돼서 유치권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요. 여기 유치권 먼저 성립했죠.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채권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채무자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하면서 대항만 하는 거지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죠, 경락인은요. 자, 좋습니다. 요거 보시고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1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 혼동, 점유상실, 유치물 멸실,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랬죠? 예, 소멸한 사유가 아니고요.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채무 변제가 됐대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했다는 얘기죠? 자, 혼동, 유치권 소멸 사유 맞죠? 예, 혼동, 아이 유치물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버렸대요. 그럼 유치권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되죠? 또 점유의 상실,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다만 침탈로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유치물의 멸실, 목적물 멸실되면 유치권 소멸해야죠. 또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누가 변제하든 채무가 변제가 됐으면 피담보 채권 변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치권 소멸해야 되죠. 됐죠? 예, 조금 쉬었다가 저당권 해서 1시간만 하면 돼요. 1시간.